보세요. 오늘은 보험의 이해. 이게 참 계륵인데, 이게 1차 시험에 포함되는 내용이 우리 업무방법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그래도 5점 정도 문제는 다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가로넣기 아니면 큰 타이틀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위험의 정의를 보면, 위험의 정의는 일단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의 일. 그래서 위험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로, 위험은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며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위험이다 하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손실의 기회가 있고, 또 손실의 가능성, 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리고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어떤 차이, 실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했던 결과는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것들, 그리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이게 위험의 정의를 종합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시험에 위험의 정의를 5가지 이상 쓰시오 하고 5점으로 나온다면, 여기에 있는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불확실성, 또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위험과 관련된 개념이 어떤 게 있느냐? 일단은 위태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손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다음에 손해라는 개념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위태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 현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 또는 그런 가능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게 위태라고 볼 수가 있고, 손인은 손해의 원인, 즉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말한다면 어떤 뭐라고 할까, 집중호우가 내린다든가 아니면 강풍이 분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농작물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손인으로 분리를 할 수 있고, 손해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런 태풍이나 강풍이나 집중호우, 이런 결과로 인해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 즉 손해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를 의미한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제가 위태, 손인 및 손해의 관계를 써놨는데, 아마 이게 이렇게 된다면 가로넣기 정도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이고, 손인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를 말하고, 손해는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어떤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업무방법서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볼 때 다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랬던 거지만 어쩔 수가 없어. 한번 여러분들이 그쪽 부분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는 꼭 좀 읽어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그럼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즉 모든 위험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위험 중에서 보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그래서 객관적 위험이라는 건 어떤 오래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확률 또는 표준 편차 등을 통해 측정 가능한 위험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게 객관적 위험입니다. 객관적 위험. 그리고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 이게 주관적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어요. 순수 위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위험의 가능성만 있고, 그러니까 손실의 기회만 있고 어떤 실질적인 개인의 이득은 전혀 없는 거. 순수한 위험을 말하고, 다음에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얻는 기회도 있다. 그래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을 비교했을 때는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위험이 순수 위험이다. 그리고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태적 위험은 움직이지 않는 위험이고, 동태적 위험은 움직이는 위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태적 위험이라는 것은 뭐 화산 폭발이나 뭐 지진 발생 또는 교통사고, 이거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들, 그게 정태적 위험이고, 동태적 위험은 어떤 소비자의 기호 변화라든가 시장 가격 변동이라든가 뭐 환율 급등 또는 환율 급락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발생 정도나 성격 등이 많이 변하는 것. 그래서 보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위험은 정태적 위험이다. 다음에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적 위험이라는 것은 피해 당사자가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이고, 기본적 위험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에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 특정적 위험은 우리가 보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위험들. 그러나 기본적 위험은 전쟁이나 뭐 사변이나 이와 같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위험은 특정적 위험이다. 만약에 시험에 자, 보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위험을 쓰시오. 그런다면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 이렇게 소수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인데, 우리가 위험 관리 목표를 써라,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써라, 이 정도는 시험으로 다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위험 관리 목표는 쉽게 말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즉, 그럼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 위험관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위험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의 발생 원인이라든가 그 발생 결과에 대해서 사전이나 사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위험관리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보면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잠재하고 있는 각종 위험을 인식, 분석, 평가하여 그러한 위험의 발생 원인과 발생 결과에 대하여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위험 관리를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살펴보면, 일단 위험 관리의 방법은 물리적 위험 관리와 재무적 위험 관리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물리적 위험 관리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손실을 통제하거나 위험 요소를 분리하거나 또는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않고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위험 회피라는 것은 손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해버리는 방법.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교통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나는 평생 걸어 다닐란다 하고 걸어 다녀 버린다든가, 아니면 나는 집 밖에 나가면 누가 돌로 나를 때릴지 모르니까 나는 항상 집에만 있을란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피해버리는 것. 이게 위험 회피라는 방법이고, 손실 통제라는 것은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손실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또는 그 손실의 발생 빈도, 그런 발생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손실 예방이고, 그리고 손실 감소는 특정 손실의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는 얘를 스프링쿨러 설치라고 드러났는데,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 화재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화재가 일어나지만 스프링쿨러가 재빨리 작동을 해가지고 어떤 화재가 확산돼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즉 손실 통제에는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손실 예방은 손실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고, 손실 감소는 손실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위험 요소를 분리하는 것. 위험 요소 분리는 복제와 분산이라고, 복제와 격리로 우리가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중요한 서류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복사해서 하나는 집에 두고 하나는 사무실에 두고 하나는 차에 두고 뭐 이러는 방법이 복제의 방법이고, 위험 요소를 분산해서 분리시키는 거. 그리고 격리는 아예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별도의 장소에 두는 거, 이런 게 격리인데, 자, 이런 것들은 뭐 보험의 대상으로 되지를 못하고, 중요한 거 계약을 통한 위험의 전가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통한 위험의 전가라는 건 우리가 보험의 개념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위험 전가란 발생 손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재무적 책임을 계약을 통해서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법. 이것도 뭐 보험의 일정 부분 뭐 보험의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거. 위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 그래서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은 위험 회피, 손실 통제, 위험 요소의 분리,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또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거,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에 채무적 위험관리라는 것은 위험을 보유하는 거, 그리고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거, 다음에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을 대비하는 거. 정확히 우리가 보험은 자, 동질적 위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결합해서 조직화해서 위험 발생을 낮추는 거. 그게 지금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보험에 해당하는 건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가 보험에 해당되는 거고, 위험 보유라는 것은 우발적 손실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거. 그것을 위험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거.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한다. 그리고 위험 발생을 통한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을 대비한다. 그게 바로 보험이다 하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이 뭐냐? 자, 보험의 정의를 우리가 보면 경제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정의가 있고, 사회적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법적인 관점, 또 수리적 관점에서 보험의 정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경제적 관점에서는 재무적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즉 위험의 감소가 보험의 목적이다. 보험의 정의다. 그리고 그런 위험의 감소를 위해서 위험 전가 및 위험 결합을 이용한다. 즉 보험은 경제적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보험의 속성은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을 감소시킨 거다. 옛날에 그런 것들이 한번 교재에 나왔던 것 같아. 1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누구도 우리 집은 절대 화재가 안 일어나 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재보험이라는 동질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가 모아서 보험료를 받게 되면 1억이라는 보험료가 생긴다. 그래서 만약 그 중에 한 군데가 불이 났다. 그러면 상호부조의 원리에서 1억을 보상해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위험의 결합을 통해서 본인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보험이다 하고 한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손실의 분담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으로부터 기금을 형성하는 것으로 소수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다수인이 참여할 때 보험다운 보험이 성립한다. 이와 같은 경우 화재보험이 많이 들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겠죠. 자, 그게 사회적 관점이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사이에 맺어진 재무적 손실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다. 계약이고, 수리적 관점에서는 보험은 확률 이론과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여 배분하는 수리적 제도이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보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보험은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보험의 특성을 쓰시오 하고 5점 정도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그러니까 계약자나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손실을
의미하고, 자, 고의적인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다음에 위험 분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손실을 여러 보험 계약자들이 분담함으로써 어떤 손실의 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게 보험의 특성이고요. 다음에 위험 증가. 위험 증가라는 건 계약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능력이 취약한 개인이나 조직이 재정적인 능력이 큰 보험자에게 개인의 위험을 증가하는 거. 위험 증가. 다음에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우리가 이득금지의 원칙에 적용되는 게 손해보험이라 그랬죠. 손실 이상의 것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의 특성, 대수의 법칙.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 그럼 이러한 보험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보험이 성립할 수 있느냐. 자, 만약 문제에 보험의 성립 조건을 쓰시오 그런다면 타이틀만 써도 되겠죠. 자,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한다. 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과수농가가 10집만 있다. 그러면 보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최소한 몇천, 몇만 농가는 돼야지 이것들이 위험이 결합돼 가지고 보험이 가능한 거예요.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한다. 자, 손실 예측이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사례가 많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손실이 우연적으로 발생해야 된다. 즉, 손실이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고 누구도 예기치 못하도록 순수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에 세 번째, 한정적 손실이어야 한다. 즉, 피해 원인과 발생 시간, 장소 및 피해 정도 등을 명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 되어야지 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비재난적 손실이어야 한다. 자, 손실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만약에 전쟁과 같이 도시 전체가 파괴된다거나 국가 전체가 파괴된다면 보험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즉 손실 발생 가능성이라든가 손실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보험료가 너무 비싸버리면 보험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내가 사는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보험료를 1년에 5천만 원씩 내라 그러면 누가 보험 들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가 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다음에 보험의 기능을 보면 일단 보험의 순기능과 보험의 역기능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일단 보험의 순기능은 손실을 회복하고 다음에 계약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계약자의 신용력을 증대시키고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한번 기여할 수 있고 안전의식을 고양한다. 뭐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자, 손실회복이라는 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거나 최소화한다. 만약에 OX 문제가 요즘에 기출문제에 많이 안 나오는데 OX 문제를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손실을 완전히 회복한다 하고 쓰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손실을 회복하거나 최소화시키는 게 보험이지 100%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
다음에 불안을 감소시킨다. 자, 개인이나 기업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어떤 불확실한 위험에 보험으로 대비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털고 안전하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다음에 신용력을 증대시킨다. 만약에 농민이 1년에 자기가 벌 수 있는 총 수입원이 농사예요. 농사. 그래서 이 가수원에서 올해 배농사를 지어서 전부 다 팔면 올해 수입이 1억이요. 근데 보험도 안 들고 그대로 멍하니 있다가 태풍이 와서 싹 쓸어가 버렸어. 그래서 보통 요즘도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농민한테 대출을 해줄 때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권유를 많이 했어. 그래야지 농협 입장에서도 돈 빌려주면서 만약에 태풍이나 그런 재난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그 농사가 망치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요즘은 뭐 그게 뭐 꺾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신용력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기업 입장, 즉 보험사 입장에서 투자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거액이 자금이 형성되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려 보다 보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 요즘 보험회사에서 대출 많이 하잖아요. 자,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다. 보험을 통해서 예상되는 손실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한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의식을 고양한다.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보험의 역기능은 뭘까요? 보험의 역기능은 보험사의 사업 비용이 발생한다. 회사가 보험을 운영하려면 사업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일반 회사 보험은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는데, 순보험료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게 순보험료고, 부가보험료는 보험사 운영 경비에서 충당되는 보험료인데 부가보험료 100%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랬죠. 자, 보험 비용이 발생하고 보험 사기가 증가할 수 있다. 즉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받는 보험 사기도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보험 사기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서 선의의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높이는 부담으로 증가되기도 하고 있죠. 다음에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즉 손실을 부풀려서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경우 보험의 운영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하는 것들이 보험의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역선택이라는 것은 보험 계약자가 자기의 물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지. 물건에 대한 보험 가입 대상 물건에 대한 정보는 보험 계약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축재해보험에서 축사에 수용된 가축은 전부 보험에 가입해야 돼. 왜 그래요?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즉 소가 100마리 있는데
보험계약자는 그 소의 건강 상태에서 전부 다 알아. 아, 이놈은 좀 힘든 놈, 이놈은 조금 부족한 놈, 이놈은 곧 죽을 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해서 가입하라 그러면 건강한 소는 가입 않고 다 빼고 그 비리비리한 소들만 싹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보험자한테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역선택이라는 것은 계약자 측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는 걸 역선택이라고 그래요. 왜? 뭐 때문에? 보험자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 위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고의나 과실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액을 확대하려는 성향이 도덕적 위태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비교를 제가 적어놨어요. 자, 역선택하고 도덕적 위태의 차이점은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 집단이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거고, 도덕적 위태는 계약 체결 후에 고의나 인위적인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 보험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방학인 거 아시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